자, 이제 우리 수요 공급에 대해서 마지막인데 지금부터는 뭐냐 이겁니다. 부동산만이 갖고 있는 수요 공급에 대한 특징을 좀 보셔야 됩니다. 우리 항상 이제 이건 좀 아셔야 되죠. 특징이라는 것은 앞에 설명했지만 일반 지화들과 다르게 부동산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뭐가 있을 것이라 보시는데, 물론 이제 훨씬 더 중요한 게 부동산 수요 특징보다 부동산 공급에 대한 특징이 더 중요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보니까 이제 부동산 수요 특징은 이런 정도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공부하는 방식은 굳이 이걸 암기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뭐 있습니까? 그럼 요 내용은 우리 책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분필과 다르게 부동산은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하시면 금방 이 내용을 굳이 암기하지 않더라도 쉽게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자, 1번 가보겠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분필보다도 부동산 가격이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뭐 있습니까? 오랜 기간 자금을 축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구매 기간이 장기간이다라고 쓴답니다. 자, 특히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있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동산은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주체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뭐 있습니까?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지. 이 말 대신 우리 항상 뭐 있습니까? 이렇게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은 절대 쓰지 마라. 이 말을 우리 항상 장난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분필이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던 부산 지역에 있던 가격에 대한 차이 있겠습니까? 없다죠. 또 이 물건 샀을 때 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만족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부동산 중에 30평 아파트지만 강남에 있을 때, 그다음 부산 지역에 있을 때 가격 차이 있습니까? 차이 있죠. 또한 야채 뭐 있습니까? 내가 느끼는 만족 차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현재 이 손에 10억이라는 돈이 있을 때 이 돈 가지고 집을 산다면 전부 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만 사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 어떤 분은 외곽에 있는 단독 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있습니까? 도심 안쪽에 있는 집을 살 수도 있겠다죠. 따라서 이를 봤을 때 분명히 부동산은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주체가 누구냐, 어떤 종류의 부동산이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자, 우리 분필 살 때 보니까 분필 살 때하고 집 살 때 훨씬 더 뭐 있습니까? 집이 전문적이면서 복잡하죠. 또한 야침, 설마 이런 분필 살 때 뭐 있습니까? 등기 합니까? 하지 않죠. 그냥 반대로 집을 살 때 뭐 있습니까? 등기란 특수한 방법을 취한다 이런 겁니다. 그죠? 그리고 네 번째는 그냥 가볍게 보세요. 나중에 탄력성이 할 거니까. 또한 부동산도 뭐 종류에 따라서 탄력성 정도는 달라진다. 그리고 특히 다섯 번째 주로 뭘 묻는가 하면요. 이와 같이 차별화되어 있는 수요 유형 또는 독점적 경쟁시장 성격을 가지는 것은 반드시 장난칠 때 여기 있는 개별성 가지고 장난치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항상 뭐 있어? 개별성 이외에 다른 용어 쓰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부동산 수요 특징은 이런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 부동산 공급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공급은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공급에 대한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 그게 뭐냐? 물리적 공급과, 자, 이 내용은 보니까 우리 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부동산 수요 특징은 우리 책에 없지만 부동산 공급 특징은 책을 쭉 넘어가시면 어디 있는가 하면요. 60페이지 설명이 잘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부동산 공급은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 두 개 있구나. 이걸 먼저 기억하세요. 그럼 결국은 물리 공급과 경제 공급은 무엇에 따라 구분되었을까 하는 건데, 물리 공급은 뭐 있습니까? 우리 토지에 있는 자연적 특성과 서로 연관되어 있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토지에 있는 자연적 특성 중에 땅은 절대 뭡니까? 인간이 만들 수 없다. 이게 무슨 성입니까? 부정성이죠. 그래서 항상 물리 공급은 부정성과 서로 관련되어 있고, 경제 공급은 토지의 인문적 특성 중에서 용도 다양성과 서로 관련성을 가지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뭐가 중요하냐? 여기 있는 이 내용이 지금 중요한 건 아니랍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진 곡선, 공급 곡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인간들은 절대 땅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 땅양은 항상 뭐 있습니까? 고정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공급은 반드시 무슨 곡선이죠? 수직 곡선. 자, 이걸 수직 곡선 또는 뭐 있습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다 라고 표현하게 된답니다. 거꾸로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경제 공급은, 그럼 경제 공급이 뭐냐? 이런 게 경제 공급의 한 예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서울시 외곽 가보니까 이렇게 땅이 있는데 반은 주거, 반은 현재 농지를 쓰고 있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지역의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난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주택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과 정부가 농지 중에 일부를 이렇게 주거로 전용을 시킨답니다. 그럼 주거용 측면에서 뭐 있습니까? 분명히 공급이 증가된 거죠. 따라서 이 말은 특정한 용도 측면에서는 그 양이 늘어날 수도 있고 감소할 수 있는 게 뭐냐? 곧 이게 경제 공급이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공급 곡선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보니까 결국은 가격이 높아지고 또 뭐 있습니까? 감소함에 따라서 공급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죠. 따라서 이 말은 뭐 있습니까? 항상 경제 공급은 우상향 곡선을 가지고 있더라. 이 말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집을 짓는 건 항상 뭐 있습니까? 장기간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항상 단기 내용과 그다음에 장기를 구별해서도 시험에 낼 수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중요한 것은 과거에 설명했듯이 장기와 단기 차이가 뭐가 될 것인가 하는 건데 항상 부동산에서 관념이 뭐 있습니까? 단기, 장기 차이는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시간 주어질래 말래 그 차이다. 즉 신규 물건을 만들지 못하고 현재 있는 물량만 취급한다. 이게 뭐냐? 단기다. 단기는 신규 물건을 만들지 못하니까 원칙은 뭐가 되겠습니까? 수직 곡선 되겠지만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단기란 것은 신규 물건만 만들지 못하는 거지 기존 주택을 개보수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가격에 따라서 약간 정도 증가될 수 있다 해서 결국은 이 수직곡선 또는 아주 급경사인 기울기를 가진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통상적으로 뭐 있습니까? 이 말 대신 우린 급경사를 가진다. 우린 요걸 가지고 나중에 탄력성과 뭐라는 건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쓰기도 한답니다. 되었습니까? 근데 반대로 장기는 뭐냐? 신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주어지니까 결국은 이 양이 이렇게 완만한 우상향 곡선 가지겠죠. 따라서 얘는 항상 뭐 있습니까? 완만한 곡선을 가진다. 같은 말이 뭐냐? 결국은 이와 같이 탄력적인 곡선을 가진다. 이렇게 쓰기도 한답니다. 자, 그럼 여기 중요한 게 뭐냐? 항상 부동산 공급은요. 물리 공급과 경제 공급 요소로 비교하시고 그죠? 또한 단기와 장기를 서로 비교하시면 이 문제 푸는데 크게 어떤 무리 없이 풀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외의 특징이 뭐 있냐? 단기가 장기보다 훨씬 비탄력입니다. 그죠? 그래서 밑에 비록 그런 이유가 있지만 이 이유는 알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단기가 장기보다 더 비탄력이다. 이 말만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말이 뭐냐? 앞으로 여러분들은 부동산 공급자라는 것은요. 반드시 뭐 있습니까? 일반 재화들과 같은 공통점이 있을 수도 있고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은 뭐냐? 이 분필을 만드는 생산자가 공급자이듯이 거꾸로 뭐 있습니까? 집을 짓는 건축업자도 마찬가지로 뭐 있으면 공급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기존 부동산 소유주도 부동산 공급자에 포함되는데 여기 차이점이 있더라. 무슨 말이냐? 이러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떤 물건을 산다. 이게 뭡니까? 취득이죠? 그런 다음에 운영해서 그 다음 뭡니까? 처분 과정을 거친답니다. 자, 물론 집을 살 때는 이건 무슨 입장입니까? 수요자 입장이죠. 그 집을 판다. 이건 무슨 입장입니까? 이제는 파는 거니 공급자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분필이란 것은 사가지고 운영 후에 이용 후에 처분할 수 있습니까? 못하더라. 그럼 결국은 이 분필은 산 놈은 계속해서 뭐 있습니까? 수요자밖에 안 되겠다죠. 거꾸로 뭐 있습니까?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오랜 기간 쓸 수 있는 영속성, 즉 내구재이다 보니까 사가지고 운영 후에 처분할 수 있다 보니까
결국은 집을 산 놈이 나중에 뭐 되겠습니까? 공급자가 되어지다 보니까 일반 집화들과 다르게 기존 부동산, 기존 건물 등을 갖고 있는 소유주도 결국은 부동산 공급자가 되어진다. 이 말 기억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공급 부족 문제 해결 방안은 뭐가 있을 것인가? 해결 방안 공급량 늘려주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 방안이 뭐 있냐? 이 말 아닙니까? 공급량을 늘려주는데 물리 공급은 절대 공급이 증가됩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항상 이건 공급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말이 뭔데요? 따라서 부동산 공급 부족 문제 해결 방안은 절대 물리적 공급은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없고 오직 뭐 있습니까? 경제 공급만이 가능하더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예, 첫 번째 요거 묻는 겁니다. 초과 수요는, 자, 이건 뭐 우리 앞에서 했던 건데, 초과 이 공급은 뭐 있습니까? 시중에 나 있는 공급량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임대료 뭡니까? 하락할 것이고, 초과 수요 발생하면 결국은 살 놈이 많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자, 2번은 키워드 뭐죠? 기간 나 있더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기간은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그렇죠. 예, 스톡인 유량이, 저량이 아니라, 예, 플로인 뭐 있습니까? 유량이라는 개념 써야 되죠. 세 번째,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증가될 것이고, 왜?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관계고, 가격이 떨어지면 뭐 있습니까? 공급량 감소는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있습니까? 물리적 공급에서 중요한 말은 뭐죠? 단기란 말 나죠. 단기는 항상 누구와 비교하지? 그죠? 장기와 서로 비교합니다. 그래서 단기는 장기보다 뭡니까? 비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5번 가보니까 부동산 공급, 부동산 수요자의 소득. 변수가 누굽니까? 소득 아닙니까? 그죠? 소득. 그죠? 그럼 결국은 가격이 아니네.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변하면요. 반드시 뭡니까? 곡선 상의 이동이 아니라 곡선 자체 이동하죠. 이를 가지고 뭐라냐? 우린 수요의 변화지 절대 수요량의 변화란 말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우리가 현재 앞에서 공부했던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는 이제 중요한 걸 뭘 할 건가요? 책은 한 장 넘어가서 저기 있는 뭐 있으면 62페이지죠. 예, 부동산 시장 균형입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균형도 매년마다 이 자체가 뭐 있습니까? 두 문제가 보통 시험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는가 하면 결국은 말로 묻는 거하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먼저 할 것은 뭔가 하면 말로 묻는 걸 먼저 하고 있죠. 계산 문제 한 2개 정도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앞에서 아까 제가 약간 언급했었는데 요거 한 적이 있죠. 그죠? 아마 시장에 제일 먼저 한 게 자, 이런 거 설명한 적이 있을 겁니다. 현재 가격선 여기 양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곡선? 수요 곡선. 이렇게 되어진 게 무슨 곡선이죠? 공급 곡선 되어진다. 근데 보니까요. 가격이 200원 되었을 때 20개 정도 있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가격이 300원 정도 되어진다면요. 공급은 현재 30개 정도 살 만들 의사가 있고 수요는 요 수요 곡선 아닙니까? 수요는 10개 정도 살 의사가 있구나. 그래서 가격이 300원, 즉 300원 되었을 때 뭐 있습니까? 요것만큼 누가 더 많습니까? 공급이 더 많다. 우리는 이걸 뭐라죠? 초과 공급 발생한다. 따라서 가격은요 떨어진다. 바로 앞에 문제 푼 적이 있죠? 이 문제 푼 적이 있죠? 그죠? 자, 초과 공급 발생하면 가격이 뭡니까? 하락한다. 그죠? 그래서 가격이 점점점 떨어지면 따라 여기서 뭐 있습니까? 균형이 되어진다. 우리는 이걸 뭐하냐? 균형점. 이때 형성된 가격이 뭐죠? 균형 가격. 이때 형성된 양이 뭡니까? 균형 양이다. 거꾸로 가격이 100원 정도 되어지니까요. 이렇게 100원 되니까 문제는 뭐 있습니까? 공급자는 그만큼 과거보다 물건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손해보니까 이만큼 뭐 있습니까? 공급량을 만들 것이고 거꾸로 가격이 하락되어진 만큼 수요는 뭐 있습니까? 이만큼 살 의사가 있더라. 따라서 이 차이만큼 뭐 생기죠? 수요가 더 많다 해서 초과 수요 발생할 것이다.
시중에 뭐 있습니까? 살 수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시중에 있는 물건 가격은요 올라가더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까 푼 적이 있죠, 그죠? 이 문제입니까? 1번 문제. 초과 수요 발생되면 가격은 결국 올라간다. 이런 설명 한 기억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요. 이렇게 원래 균형 상태에 있는데 어떤 원인 때문에 때에 따라 뭐가 있냐면 이 수요가 이렇게 뭐 있습니까? 변화가 있을 수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게. 또는 공급이 이렇게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이든 공급 등이 변하면 최초 있는 형성된 균형점이 이렇게 변화 있을 수 있죠. 따라서 이 말은 뭐 있으면 균형점이 변하면 그 결과 가격이든 양이든 쓸 변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지금 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만약에 균형 상태에서 수요와 공급이 변화가 있으면 새로 형성되어질 가격과 양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봐보자 이겁니다. 따라서 현재 이게 설명이 잘 되어진 게 우리 아마 책 보니까요. 63페이지죠. 거기 있는 큰 2번 균형 이동이 있습니다. 자, 균형 이동이 있는데 그중에 갈로 1번 수요와 공급 중에 하나만 변했을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 뜻이 뭐냐 이런 거요. 예, 지금부터 요걸 갖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책도 잘 나 있지만 여러분 실제 시험장 가서 아주 쉽게 문제 푸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암기하시는데 자, 어쨌든 우리 항상 뭐든지 가격, 양을 설명할 때 양을 먼저 설명하고 가격 나중에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거 한 적 있죠? 가격이란 것은 높다 낮다 했을 때 뭐 있습니까? 상하로 표현할 거 아닙니까? 그죠? 양이란 것은 항상 많다 적다 했을 때 뭐 있습니까? 좌우로 표현하죠. 자, 이렇게 우리 한번 표현해보죠, 이제. 자, 참고로 여기 있는 이 증가 감소는 반드시 이건 양에 대한 표현입니다. 양에 대한 표현은 결국 뭐 있습니까? 양이 증가되면 양이 뭐 우측가는 거죠. 그죠? 이런 걸 좀 아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 푸는 방식은 수요가 증가된다, 양 증가, 이 말은 우측 간다, 양이. 공급이 증가된다,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양이 증가되는 거죠. 양 증가된다,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우측 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수요가 감소한다,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양이 어떻게 해요? 감소한다. 감소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아까? 예, 좌지. 좌. 그 다음에 공급이 감소한다, 이 말은 양이 감소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좌로 표현하죠. 자, 문제는 일단 이 내용을 그래프를 그리지 말고 우리 말로 한번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자, 이때 보니까 여러분 실제 수요, 시장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요, 가격은요 올라가지. 가격이 올라간다 표현할 때 뭐라 표현합니까? 상하입니까? 그래서 상으로 표현하더라. 그죠? 그래서 이 말입니다. 수요, 제가 좀 이따 그래프 이제 그려볼 거예요. 수요가 증가되면 우리는 표현할 때 우상이라 표현하는데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양 증가하고 가격은 상승한다라고 말해줍니다. 비록 우리끼리 암호가 그냥 우상 뭐 이렇게 설명하지만 실제 시험에서 뭐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양은 증가되고 가격은 뭐 있습니까? 올라간다라고 쓴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시중에 보니까 뭐 있습니까? 살 수 있는 수요자가 감소한대요. 감소한 결국 뭐 있습니까? 그만큼 가격도 뭐합니까? 떨어지겠죠. 가격 떨어진다. 이걸 표현했을 때 하라 표현한다죠. 자, 거꾸로 공급이 시중에 많이 나 있습니다. 그럼 가격은 뭐겠습니까? 얘는 분명히 이렇게 뭐 있습니까? 떨어질 것이다. 그죠? 자, 거꾸로 뭐 있습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공급량이 점점점 감소하면 가격은요 분명히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올라간다. 이거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상이라 표현한다. 자, 따라서 우리는 이제 현재 암기할 때 수요 증가 우상, 공급 증가 뭐 있습니까? 우하, 수요 감소 좌하, 공급 감소 좌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험 나왔을 때 수요가 감소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답해야 되죠. 수요 감소라는 것은 분명히 좌하니까 양은 감소하고 가격도 하락한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걸 가지고 실제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요 증가인 것만 제가 설명할게요. 수요 증가인 것만 설명합니다. 자, 이 말입니다. 최초에 보니까 수요와 그 다음에 공급에 따라서 균형 가격과 양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랍니다. 근데 우리 분명히 수요가 증가된단 말은 이 수요 혹시 우측으로
예? 우측으로 이동되는 게 수요 증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되는 게 수요 증가다. 그러면 이럴 때 새로 형성되어진 균형점이 뭐가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뭐야? 양은 여기 양 아닙니까? 양은 증가죠. 우측 가더라. 가격은 뭐 있습니까? 과거에 있는 요 값보다도 더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아까 설명했을 때 뭐 있습니까? 우상이다 라고 설명했죠. 이런 답이 나오더라. 물론 감소인 건 이 반대입니까? 가격 떨어지고 양 감소인데 일단 증가 반대가 감소니 감소를 해보시고 자 반대로 이제 공급이 증가될 때 이거 설명할게요. 공급이 증가될 때는요 똑같이 최초 보니까 여기 있는 수요 곡선이 있습니다. 공급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공급이 증가된다 말은 무조건 이 표현은 항상 뭐 있습니까? 그래프가 우측 간다. 양이 증가된다 이 말입니다. 감소란 말 뜻은 뭐 있습니까? 그래프가 좌측 간다. 즉 양이 감소한다 이 표현입니다.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따라서 현재 뭐 있습니까? 균형점이 여기 있는데 균형 가격과 양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 공급 아닙니까? 공급이 증가된다. 이 말은 공급이 이렇게 하는 게 공급 증가 이렇게 말해서. 그래서 그 결과 새로 형성되어진 균형점이 여기니까 이때 양은 뭐합니까? 많아지고 가격은 뭐합니까? 시중에 나 있는 공급량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분명히 제가 설명했듯이 공급 증가는 우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죠? 이 말은 양은 많아지고 가격은 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아마 거기 있는 책의 62페이지 보니까요. 박스에 있는데 그 박스에 있는 말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되어진다. 이걸 좀 아시라고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론 수요이든 공급이든 하나만 이동되었을 때 그 값을 묻는 적도 있지만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이겁니다.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화가 있을 때, 즉 수요 공급이 동시에 이동되었을 때 과연 어떤 현상이 있을 것인가 이걸 반드시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표현을 제가 옆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수요와 공급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우리 항상 양을 먼저 표현하고 가격에 표현합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그래서 현재 이게 증가될 경우에 또 뭐 있습니까? 감소될 경우에 수요 증가는 제가 우상, 수요 감소는 뭐 있습니까? 좌하라 썼습니다. 거꾸로 뭐 있습니까? 공급이 증가되면 뭐라 했죠? 우하죠. 근데 공급이 감소된다 말 뜻은 뭐 있습니까? 좌상 아닙니까? 좌상. 이렇게 일단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제는 수요 공급이 둘 다 변화가 있을 때, 자, 책을 일단 한 장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64페이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결국은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하면요. 첫 번째 수요가 증가되고 공급이 증가되는 경우, 두 번째 수요 감소, 공급 감소, 세 번째 뭐 있냐? 수요가 증가되고 공급은 감소되는 경우, 네 번째는 뭐 있습니까?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되는 경우, 이런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보면 이 네 가지 이외에는 다른 방식이 없겠다죠.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한가 하면요. 요 둘 다가 변화가 있을 때입니다. 있을 때 특히 이걸 제가 하면요. 경우의 수가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래프를 통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요. 수요가 증가되고 공급이 증가되는 경우, 거꾸로 수요가 똑같이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25회 때 시험에 나오게 됐지만 그 앞에도 한두 번 정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겁니다. 물론 둘 다 증가지만 수요가 더 큰 폭으로 증가되는 경우, 반대로 공급이 더 큰 폭으로 증가되는 경우, 아니면 둘 다 똑같은 폭만큼 증가되는 이런 세 가지 경우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보는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집에 가서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고, 물론 제가 나중 가면요 아주 이 문제 쉽게 풀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걸 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원리 원칙들을 먼저 한번 해보시고, 만약 이 말이 실제 이 내용을 따라간다면 나중 가서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그 방식에 따라가시라 이겁니다. 자, 가볼게요. 이제
최초 있는 수요와 최초 있는 공급이 있더라. 그래서 균형점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수요이든 공급이든 둘 다 증가란 말은 전부 다 그래프가 우측 이동될 것이다. 그런데 이때 수요가 이만큼 증가됐는데 공급은 뭐 있습니까? 요것만큼만 증가되었습니다. 요 말 뜻이 요겁니다. 그러니까 수요 변화 폭이 공급 변화 폭보다 더 크다 이겁니다. 그런 결과 새로 형성되어진 균형점 뭡니까? 요즘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가격은 과거보다 올라가네. 그죠? 양도 뭐 있으면 옛날보다 훨씬 더 많아지네. 그래서 우린 이걸 표현할 때 뭐랍니까? 우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단. 근데 두 번째 보니까요. 이제는 둘 다 증가지만 이 말 아닙니까? 예,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있으면 예, 이럴 때 뭐 있습니까? 수요보다도 공급이 훨씬 더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되는 반면에 뭐 있습니까? 수요는 요것만큼만 커진대. 요 의미 이겁니다. 따라서 새로 형성되진 균형점은 요거 아닙니까? 그런 결과 양은 뭡니까? 이쪽 양 아닙니까? 양은 옛날보다 많아진다. 거꾸로 가격은요. 그래요. 옛날보다 훨씬 더 가격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일단 이걸 갖다 제가 우하라 표현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보니까 뭐가 있냐? 이 말 아닙니까? 수요와 공급이 둘 다 똑같은 폭만큼 변화가 있더라. 그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수요가 이만큼 증가되었을 때 공급도 이만큼만 커진다 이겁니다. 새로 형성되어진 균형점은 요거니까, 그죠? 가격은 원래와 같네. 가격선이죠 이게. 양은요 옛날보다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 말은 예, 양은 증가되지만 가격은 뭐한다? 불변. 자, 그런데 우리 과거에 보니까 예, 19회 때 시험 났던 일이 났습니다. 이렇게 누가 더 크다 설명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없고 단지 뭐 있습니까? 이와 같이 수요와 공급이 둘 다 동시에 커진다면 거기에 답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물었거든요. 항상 이렇게 묻거든 반드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설명해 주라 이겁니다. 자, 보니까 재밌는 게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 양은 어쨌든 누가 더 큰 폭으로 커지든 관계없이 양은 무조건 증가다. 우측이니까. 그런데 가격이란 놈은 뭐 있습니까? 때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불변할 수도 있죠. 우리는 이걸 뭐라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가격은 올라가고 떨어지고 같을 수 있다 보니까 가격은 모르지만 양은 무조건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러한 그래프를 반드시 그려봤으면요. 문제 굉장히 쉽게 푸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요걸 다시 해볼게요. 수요가 증가되고 공급이 증가되면요. 둘 다 동시에 증가되면 무조건 경우의 수가 3개 있습니다. 그럼 항상 이걸 밑에다 가격이라는 표현을 좀 써주라고요. 써주고 일단은 둘 다 동시에 변화된 걸 보지 말고 하나만 이동되었을 때 그 값을 먼저 보세요. 분명히 수요가 증가되면 우리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렇게 표현했죠. 한번 써보자고요. 수요가 증가되면 우상이다라고 쓴다. 그죠? 거꾸로 공급이 증가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하다 표현한 거 아닙니까? 우하. 자, 이 말 아닙니까? 이제 둘 다 동시에 일어납니다. 수요이든 공급이든 둘 다 증가되면 무조건 요 Q가 양이죠. 양은 뭐야? 우측 가는 거죠. 이 말은 양은 무조건 뭡니까? 증가되는 거지. 근데 가격이란 놈은 때에 따라 올라갈 수 있고 떨어질 수 있네. 따라서 그 결과 뭐 있습니까? 가격은 어떻게 합니까? 상황에 따라 올라가고 떨어짐에 따라서 모른다라고 답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문제는 내가 주어진 시간 안에 이런 그래프를 다 그려보고 할 수 있냐?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항상 문제 풀 때 이렇게 보면 이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요 말이나 요 말 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시험에서 있죠. 둘 다 증가되는데 수요가 더 큰 폭으로 증가된다 라고 쓰면 무조건 반대편에 있는 이 값은 보지 말고 큰 폭에 있는 요 값에 따라간다. 즉 수요 증가 뭐라 표현합니까? 우상 나 있죠. 요 값 나오죠.
거꾸로 이제는 공급 변화폭이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조건 이 값에 그냥 따라가시라 이겁니다. 자, 공급 증가 뭐라 표현합니까? 우하입니까? 요 값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 만약에 그냥 앞에 누가 큰 폭으로 변하는데 이 말 없으면 이 세 개도 동시에 설명하겠지만 이럴 때 뭐 있으면 누가 더 큰 폭으로 변화가 있다면 큰 쪽에 있는 그 값에 그냥 따라가시면 그 문제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물었던 게 작년 25회 때 시험 냈던 거예요. 물론 이 내용은 또다시 시험 낼 수 있냐? 얼마든지 또다시 시험 낼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내용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 이제 구분해 볼게요. 분명히 잘 안 보입니까? 예. 이 말이죠. 수요 공급이 증가되는데 수요가 더 크게 변하면 이쪽에 따라가니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죠. 우상이다. 이제 공급이 더 크게 증가하면 공급치 따라가야 되죠. 공급 뭐라 합니까? 우하라 설명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 나누는데 자, 두 번째. 이제 그래프 좀 지어보겠습니다. 그래프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는 이 방식을 통해 보겠습니다. 요 경우 있죠. 요거는 경우 반대입니까? 그죠?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둘 다 감소하면 해볼까요? 자,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하면 요감 나오니 일단 봐보자고요. 보는데 항상 쓸 때 뭐 있습니까? 양과 가격 써주고 수요 감소일 때 뭐라 표현합니까? 예, 좌하다. 공급이 감소할 때 뭐라 표현합니까? 예, 얘도 좌 뭐가 되겠습니까? 상이지. 뭐 둘 다 설명하자. 수요 공급이 둘 다 감소. 어쨌든 양은 무조건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격이라는 놈은 때에 따라서 뭐 있습니까? 감소할 수도 있고, 예, 때에 따라 뭐 있습니까? 올라갈 수 있죠. 따라서 이건 가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 모르겠다. 여기 답인데, 따라서 이 말하면 가격은 모르지만 양은 감소하는 거죠. 그죠? 물론 이때 뭐 있습니까? 수요 감소폭이 더 크다 하면 무조건 요 값 나야 됩니다. 보세요. 수요 감소가 더 크면은 예, 양은 감소하지만 그죠? 가격 떨어진다. 요 값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 19회 때 시험 나왔던 게 뭐냐? 3번. 요 3번이 시험 3번이 요게 시험 나왔답니다. 수요가 증가되고 우리 아마 그 책이 있을 거면 65페이지. 그죠? 자, 거기 있는데 내용이 뭐 있냐? 수요 감소하고 공급이 수요가 증가되고 공급이 감소했어요. 자, 이걸 실제 다시 해보겠습니다. 수요가 증가되고 공급이 뭔가입니까? 감소했을 때 항상 표현은 양과 가격이 써준다. 수요 증가 뭐라 표현합니까? 우상이지. 우상 나올 것이고 또 공급 감소 뭐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좌상 아닙니까? 아, 그래서 공통점 있는 것은 가격은 같은 거네. 그죠? 가격은 무조건 상 올라간다. 그러나 양은 상황에 따라서 우측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결과 예, 양은 모른다. 즉, 요답 나왔다. 그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있습니까? 수요 증가폭이 더 크다 했으면 무조건 요 우상 나야 되지. 즉, 보세요. 양은 증가되고 가격 상산해. 그죠? 그 다음에 공급 감소가 더 크다 뭐 있습니까? 공급 감소는 무조건 좌상 아닙니까? 그래서 양 감소한다.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래 하시고, 예, 세 번째 번이 뭐인가 하면요. 이건 반대로 보시면 돼요. 수요 감소, 공급 증가인데, 얘는 결국은 이거 반대 아닙니까? 가격은 떨어지고, 양을 모른답니다. 자, 일단, 우리 아마 이제 앞으로 시험 나면 제일 중요한 게 물론 내가 그래프를 그려보는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저 같으면 아까 했던 그 방식을 통해서 하는데 그럼 이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이걸 모르면 문제를 풀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 그래서 제일 먼저 수요이든 공급이든 각각이 이동했을 때 이 값을 먼저 머릿속에 아셔야 됩니다. 아시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둘 다 이동하면 아까 했던 방식이 있죠? 즉 무슨 말이냐? 이거 해볼까요? 수요가 감소하고 4번 같은 거 공급이 증가되었을 때 항상 밑에다가 가격과 영을 써주고 수요 감소할 때 뭐라 표현합니까? 좌하지. 그죠? 공급이 증가할 때 뭐 있습니까? 우하니까 공통된 말은 가격은 무조건 떨어진다. 양은 작아질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죠. 그래서 양은 모른다. 이렇게 하시면 문제 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재밌는 건요. 아까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방 이해될 거 아닙니까? 지금 양은 왜 수요 증가는 양 증가야. 공급 증가 양 증가라고. 수요 감소 양 감소라고. 그 다음에 공급 감소 양 감소라고. 다만 지금 하고 있는 요 가격만 알고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이 가격만. 그죠? 그래서 요거만 알고 있으면 둘 다 동시에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이동되면요. 반드시 뭐 있습니까? 가격과 양 둘 중에 한 개는 무조건 뭐랍니까? 모른다 라고 나와야 됩니다. 물론 그 반대편은 뭐 있습니까? 예, 알고 있다 라고 나와야 되죠. 그죠? 이런 어떤 문제 푸는 요령만 아시면 사실은 뭐 있습니까? 이 내용은 더 이상 공부할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내용을 좀 정리해 보시고, 물론 여기도 특히 뭐 있습니까? 우리 과거에 보니까 계산 문제가 여러 번 시험 났지만요. 특히 이제 계산 문제는 우리 아마 거기 책에 보니까 60 뭐 있습니까? 예. 3페이지 메뉴에 보니까 이 계산 문제 있습니다. 자, 이 계산 문제 좀 풀 수 있어야 되는데요. 먼저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예. 이게 우리 과거에 뭐 있습니까? 예. 19회 때 시험 나왔던 거죠. 문제 핵심이 뭐요? 수요가 증가하고 그다음 뭐 있습니까? 공급이 감소한 거 아니에요. 아까 있던 거죠. 그래서 우리 항상 밑에 양과 가격 써주면 수요 증가 어떻게 변합니까? 우 상이고 그다음 공급 감소요? 좌 상하입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가격은 올라가는데 양은 뭡니까? 모른다 이거죠. 이런 거 답을 찾는 거예요. 자, 일단 그래 보시고 그다음 자, 이건 우리 과거에 시험 나왔던 문제인데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요거부터 할게. 이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요. 개별 수요, 개별 공급을 이건 암기하셔야 돼. 전부 다 합한 게 뭐냐? 시장 전체에 있는 수요, 시장 전체에 있는 공급이 되어진답니다. 자, 따라서 이런 거 아닙니까? 잠시 해볼게요. 한 명의 수요자가 물건을 10개 정도 사는데 이런 사람이 총 10명이 있다면 시장 전체에 있는 수요량이 얼마 되겠습니까? 100개 되겠죠. 왜? 여기도 곱해주니까. 그죠? 뭐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인데 이 내용도 마찬가지요. 첫 번째 쭉 보면 뭐 있습니까? 예, 핵심 키워드가 이 말입니다. 한 명의 수요자가 이렇게 수요를 갖고 있더라. 즉, P는 100-4QD로 있더라. 이게 한 명이에요. 이런 사람이 현재 2배나 있더라. 2배. 있다면 이런 문제 푸는 요령은요. 무조건 시험 났을 때 몇 배라고 나오면요. 몇 배라면 무조건 요 Q 밑에다가 그 배수만큼 나눠주라고. 2배니까 2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게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따라서 이 값은 뭐 있습니까? 예, 2배니까 P는 100- 이게 2QD가 된다면. 이게 답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거 항상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몇 배, 수요이든 공급 났을 때 몇 배라면 항상 그 배수에다가 Q에다가 즉 양에다가 배수만큼 나눠주면 이 문제 풀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열어보시고 있죠. 그 다음 문장이 더 풀겠습니다. 자, 63페이지 보니까 메뉴에 어떤 이 과거에 17회에 나온 문제 있습니다. 이 문제 푸는 요령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시장에 대한 공급량이 이런 식은요 좀 힘들지만 한 번쯤 해보세요. 공급량이 현재 QD는 공급량이죠. 300이 있더라. 그런데 뭐 있습니까? 시장 수요가 QD는 나와 있는 값이 500-2P 아닙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게 어떤 원인 때문에 그 결과 수요가 변화가 있네. QD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50-2P죠. 이렇게 나와 있더라. 즉, 첫 번째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균형 가격 찾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여기 있는 공급은 항상 고정되어 있네. 300으로. 그죠? 이럴 때 이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균형 가격이 얼마 될 것인가 해서 이 차이를 현재 봐보라 이겁니다. 자, 항상 우리 앞에 보니까 균형 시장 했을 때 양이 같으면 무조건 가격이 같은 거예요. 따라서 여기 있는 요 Q300 대신 요 Q 값 대신 뭐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라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300은 500 마이너스 2p 될 것이고, 이건 알고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이 값이 여기에 넘어가면 뭐합니까? 넘어가면 결국은 부호가 플러스인 게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에 부호 바뀌는 거죠. 따라서 자 마이너스 2p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지? 2p는 500 마이너스 얼마 됩니까? 300이다. 그죠? 2p는 뭐 있습니까? 따라서 200이다. p가 얼마요? 100 나 있더라. 그 최초 있는 균형 가격은 100이다. 자, 얘도 보니까요, 요 QQ 같으니까 요 Q 대신 뭐 있으면 300 집어넣는다. 300은 450 마이너스 2p니까 P 넘어가고 양 넘어간다. 그 부호 바뀌겠다죠? 2p는 450 플러스인 게 마이너스 바뀌죠? 300. 따라서 P는 뭐 있습니까? 2p는 150이 되니까 P는 얼마 됩니까? 75가 되어질 것이다. 그 옛날 100이었던 게 75가 되니까 옛날보다 25만큼 감소했다.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이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론 이제 젊은 친구는 금방 알 수 있겠지만 조금 연세가 있는 분은 쉽지 않다. 그죠? 그렇죠? 우리 거의 매년마다 계산문 총 7개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정도 풀면 실제 굉장히 잘 푸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 풀까 말까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에 했던 것은 좀 쉽다. 그죠? 항상 물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했듯이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자, 일단 오늘 했던 것은 뭐 있습니까? 65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